네, 반갑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조만수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다른 거 아니라 바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부동산 승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부동산이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시야도 많이 바뀌실 거고,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세무사인데요. 기장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 지는 이제 올해로 12년 차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정엘에서도 쭉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이런 세미나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가는 것도요, 공개되는 거 아니고 회원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올라왔다가 바로바로 지우는데, 특히나 부동산에 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 주제로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인터넷에 공개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더 원래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거의 한 10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쉽게 분류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엑시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승계입니다. 엑시트는 뭐냐면 우리 대표님 거의 다 법인을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 법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의 많은 이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잖아요. 이거를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갖고 오는 방법, 이게 엑시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자금 개인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승계는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진 법인을 자녀나 아니면 제3자에게 승계할 때 이때 나오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컨설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또 많은 컨설팅 방법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법인에서 현금을 엑시트를 100억을 해서 현금 100억을 증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엑시트를 하는데 이 100억을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치라 해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세금이 절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요, 내가 부동산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법인 명의로 사는 게 유리하나 아니면 개인 명의로 사는 게 유리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마다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것을 제가 듣고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도 둘 중에 굳이 하나 더 유리한 걸 말씀을 해달라고 한다면 대부분 개인 명의로 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비용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로 승계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 사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부동산을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다시 팔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승계까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부분을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먼저 법인 명의로 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명칭을 제가 부동산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인, 이렇게 해서 제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20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자녀에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르게 그냥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사업자로 할게요. 사업자. 그냥 부동산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녀가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를 내게 될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고가 발생하면서 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뭐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요, 저는 당연히 2번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1번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똑같은 부동산을 넘기는 건 맞아요. 맞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동산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우선은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 간주취득세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특수관계인끼리는 간주취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네, 왜 다르냐면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이 만약에 여러 가지 건물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삼성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삼성이 갖고 있는 건물의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당연히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인이 된 순간 부동산 가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인을 부동산 법인에서 부동산 과다법인, 그리고 부동산을 그냥 일반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도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 예전에는 이 시가를 낮출 수 있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억짜리를 하더라도 한 60%, 40%까지 낮출 수 있었는데, 워낙 이런 방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치, 그냥 법인 가치를 8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0억짜리를 했을 때 한 160억 정도로 낮출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 자체를 주게 되면 우리는 부동산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넘기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주식을 넘길 때 이 부동산 법인을 부동산 과다법인이나 아니면 일반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이 가치를 많이 하락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의 20%를 할인된 가격으로 넘길 수도 있고 취득세도 안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법인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가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는 게 부동산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시가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가 뭐냐 했을 때, 자, 우선은 시가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장된 주식은 우리 매일매일 코스피 같은 데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시가이고, 비상장 법인은 매매 사례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법을 쓰는 게 시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시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순위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매매 사례가,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평가한 금액,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1순위 매매가는요, 매매 사례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수나
조망에 따라서도 당연히 시가가 다르고,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건물하고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는 거의 대부분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시가에 근접하냐라고 하면 바로 이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가 없게 되면 뭐가 시가냐 하면 바로 공시지가예요. 많은 대표님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 이 공시지가랑 시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냥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냐면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매 사례가도 없고 감정가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공시지가가 시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세관청이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감정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선순위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감정가가 바로 시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순위가 생기면서 가격이 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내는 가산세가 없어요. 뭐 신고불선시 가산세, 납부불선시 가산세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들은 그냥 공시지가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 돈 들여서 감정받을 바에 국가가 그 돈을 내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감정을 거의 안 하고 공시지가를 많이 허용해 줬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꼬마 빌딩도 다 감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리고 그러면 과세관청이 감정을 하는 거나 우리가 감정을 하는 거나 똑같은 감정인데, 그러면 우리 돈 들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목적이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싸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세청은 최대한 비싸게 해달라고 하겠죠. 물론 200억짜리를 뭐 절반 가격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물론 자그마한 거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규모가 크면 누가 감정했냐에 따른 주체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요새는 감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감정을 몇 군데서 받아야 되냐, 누구는 한 군데서 받으면 된다고 누구는 두 군데서 받아야 된다는데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둘 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세법 체계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세관청 아니면 국세청, 국세청에서 조사 나왔다, 과세관청에서 조사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병으로 아프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져요.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정신적으로 아프면 그 정신과를 가듯이 과마다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도 그냥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볼 때 이제 그냥 세법을 보는 게 아니고요, 소득세법,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을 해서 이렇게 다 봐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수관계인도 상속세 증여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을 이렇게 보고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또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두 개가 달라요.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아니 특수관계인이 이거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관할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만약에 내가 뭐 기운이 없고 우울해요. 근데 내과 갔더니 나보고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를 갔더니 나한테 환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과세가 되냐, 어디가 주관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고 실상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 들어갔을 때 과세가 될 수 있는 과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가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소득세가.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면 무상으로 주겠죠. 무상으로 주는데 그 자녀에게 갔다고 하면 상속 또는 증여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게 갔다고 한다면 법인세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크게는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것은 어디냐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상속증여세가입니다. 세대가 건너뛰면서 부가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면 부서 이동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만 받아도 돼요. 그런데 상속증여에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두 군데서 받아야 된다. 두 군데서 받아서 평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은 디테일하지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요. 보통 이 감정을 받을 때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공무원이 내가 무조건 여긴 감정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과에 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상속증여세가에 평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많이 되어 있죠. 이게 양도소득세에는 왜 안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동산을 파는 거는 대부분 제3자에게 팝니다. 아들에게 팔 수도 있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100억짜리예요. 아들이 이것을 100억에 사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 없고 보통은 대부분 그런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양도는 제3자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걸 시가로 인정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는 어떤 거냐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법인에 증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법인의 증여. 만약에 그 법인의 주주가 나 100%예요. 그럼 그 법인의 증여를 하게 되는 순간 법인은 증여를 받아도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인 거다. 어차피 법인 거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나중에 내가 이걸 갖고 올 때, 법인에서 갖고 올 때 그때 보면 되니까 법인에 넘어가는 거는 민감하게 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에게 200억짜리를 싸게 100억에 팔면 안 되냐. 그럼 양도세가니까 더 상속세 증여세가가 아니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시가보다 월등하게 더 저가로 팔았죠. 이 차액의 100억은 증여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관이 증여세가에서 들어가게 되고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인에 증여한댔는데 내가 100%가 있는 법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녀가 법인에 있는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고 해서 법인세도 나오고 자녀에게 증여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증여세가가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상속 증여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증여가 되고 자녀의 법인에게 줘도 증여가 된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과에서는 부동산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감정도 철두철미하게 보고 조사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아가서 1번이고 2번을 했을 때 단순히 제가 20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여기도 200억, 여기도 200억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그런데 법인으로 되게 되면 주식을 주는 걸 했었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안 나옵니다. 취득세가 안 나오고 법인 가치를 20% 정도 하락을 시킬 수 있다 했어요. 시가의 80%로. 그러면 이게 하락이 되면 160억이 될 거고, 이걸 증여하게 되는 순간 자녀는 50%를 했을 때 증여세 80억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증여를 하게 되는 순간 상속세 증여세가에서 당연히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가치를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어요. 건물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그럼 이걸 주게 되는 순간 자녀는 여기에 절반인 100억이라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대략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억 정도에서 11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30억을 더 내는 거잖아요. 아니, 세무사님 아까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데 왜 개인을 추천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서 똑같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게 되는 거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부동산 법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1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법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승계를 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는 110억 정도의 세금이 나왔었는데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많이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이 부동산 가치를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순간 증여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법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법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법인 전환한 경험은 없어도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 대표님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법인 전환은 그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간 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네 번째가 현물 출자입니다. 아마 2번 말고는 다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네. 2번은 뭐냐면요, 그냥 법인과 법인이 합쳐져서 법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해당은 안 된다라고 해서 2번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양수도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대표님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법인을 운영하시면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예요. 내가 100%로 세웠어도 거기 있는 돈은 내게 아니고 법인과 나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던 이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거는요, 사실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사업을 법인에게 파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즉
이게 내가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그냥 법인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법인에게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내 법인에게 파는 건데 당연히 양수도입니다.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죠.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을 이제 파는 거예요. 부동산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임대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20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법인에게 200억짜리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법인의 돈은 뭐냐면 자본금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실 건데 아무리 큰 기업도 법인의 자본금이 200억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많아도 한 1억에서 10억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법인을 세웠어요. 법인을 세우고 이제 내가 100%가 되겠죠. 100%를 세우고 자본금을 1억을 합니다. 1억. 그런데 이제 이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내가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면 200억입니다. 네. 그럼 이 법인은 돈이 없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미지급금을 달아 놓습니다. 부채. 나는 200억 팔았어. 너 나중에 나한테 200억을 줘야 돼.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임대소득이라든가 나중에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이걸 팔아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던 이 부동산을 이 법인에 200억에 외상으로 판매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세금이 나와요. 어떤 세금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를 했었잖아요. 제3자에게 내 부동산을 판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 물어보면요. 세무사님 제가 부동산을 200억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와요? 물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려면 제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부동산을 얼마에 사왔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상담한 건들 보면 성수동 쪽이 많이 있는데 실제 20억 정도에 산 부동산이 200억, 300억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억에 사온 부동산을 200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200억에서 20을 뺀 18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팔았을 때 세율이 굉장히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주거가 아니잖아요. 주거가 아니고 그냥 사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나옵니다. 그냥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절반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절반 나온다. 그러면 개인이 180억 파니까 양도소득세 90억 나오고 이 법인은 200억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없죠. 네. 당연히 이 90억이란 돈도 없을 거고 나는 부동산밖에 없는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세 감면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다른 거냐면 아까 법인이 우리가 하던 사업을 사오는 게 법인 전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00억짜리 부동산을 사와야 돼요. 법인은 200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과세관청이 이걸 안 좋게 봐요. 외상으로 사왔다는 것 자체가 법인이 자금의 안정성이 없고 조금은 감면 혜택을 그래서 덜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여기도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는데 이 자본금이 우리가 사와야 되는 이 사업, 부동산보다 더 커야 돼요. 네.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 20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본금을 200억 이상으로 맞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 200억 이상 넣고 그 200을 넣은 다음에 부동산을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혜택은 너무나 좋지만 실무상 이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2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200억짜리 부동산도 갖고 있으면서 현금 200억도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상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4번이 이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세감면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감면이 되냐라고 하면 우선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가 이게 75%였나 70%였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70%일 거예요 아마. 네. 70%가 감면이 됩니다. 네. 70%. 원래 내야 되는 게 대략 5%였다라고 하면 200억에 5%면 10억이잖아요. 여기에 70%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농특세라는 게 붙긴 붙어요. 농특세는 몰라도 되긴 되는데 내가 감면을 받으면 감면 받은 거 20%를 낸다라고 보시면 좋아서 그냥 취득세가 정말 많이 감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양도소득세가 2월과세가 됩니다. 네, 2월과세. 아니, 2월과세. 자, 2월과세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월과세랑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요. 과세 이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세 이연이 있고 그리고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과세 이연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 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할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원래 세금을 10억을 내야 되는데 그래 너가 10억을 다 내야 돼.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먼저 2억을 내고 뭐 몇 년 뒤에 8억을 내. 이게 바로 과세 이연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작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은 돈을 밀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2월 과세는 뭐냐면요. 세금을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세 이연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나중에 내는 거잖아요. 2월 과세는 내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 팔았잖아요. 내가 20억에 취득했던 성수동 부동산을 20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80억 이득을 봐서 세금 90억을 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렇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되는 순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이 사원법인이 냅니다. 사원법인이. 그럼 이 사원법인이 언제 내냐? 사원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성수동 부동산을 사왔잖아요. 이 사원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그때 이 대표가 안 냈던 세금을 같이 냅니다. 네, 같이. 나중에. 그러면 안 팔면 어떻게 되냐?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안 내고 그냥 넘길 수 있다. 굉장히 이게 혜택이 좋아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좀 어려워하시지만 알면 혜택이 너무 좋다. 내가 법인에게 팔면 그 대가를 받고 원래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90억을 누가 내냐면 법인이 낸다. 언제?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나중에 이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면 이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그럼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아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의 주식을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2월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2월 과세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혜택은 너무 좋은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금이 그 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현물출자입니다.
네, 많이 돌아왔습니다. 현물출자인데 이걸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현물출자 하는데 혜택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현물출자가 뭐냐면요. 단어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현물은 현금하고 다른 하나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출자는 자본금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을 냈을 거예요. 당연히 현금을 냈을 겁니다. 회사가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 1억짜리면 1억이라는 현금을 냈을 건데 현금이 없으신 대표님, 아까 우리 세관면 포괄 양수도 받으려면 200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현금 대신 현물로 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200억이라는 돈이 없어. 그래서 200억짜리 가치가 있는 금으로 줄게. 부동산으로 줄게.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현물출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계속 반려되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현물출자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법원이 봤을 때 이거 현물출자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았던 세감면 혜택을 토해내야 돼요. 네. 즉 현물출자도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감면 70%. 이거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양도세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 이거는 혜택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뭐가 발목을 잡냐면 1번이 발목을 잡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무를 해보시면 아실 건데 세무조사 많이 하잖아요. 세무조사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방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세무조사가. 네, 그래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순간 이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 때문에 지방세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고 이때 만약에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두 가지 혜택을 바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만약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 20억에 샀던 건물이 현재 200억입니다. 근데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원래 20억에 판 걸 20억짜리 200억에 팔면 180억 이득이니까 거기에 절반인 9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2월 과세가 돼서 안 내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걸 믿고 했는데 과세관청이 이것을 취소를 해버려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취소를 해버리면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봐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냥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건물을 보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위반상이 어긋난 게 있으면 그냥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들어갈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유한회사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정말 경험이 많고 잘 할 줄 아는 세무사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네, 우선 대표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은 원래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였냐면 20억에 취득했던 부동산이었었어요. 그런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순간 이 부동산이 뭐로 바뀌냐면 법인에 팔면서 이 법인의 주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는 당연히 감정을 받을 거예요. 감정을 받기 때문에 시가인 200억짜리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00억짜리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억짜리 부동산을 팔면서 200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180억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세금이기 때문에 90억이라는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2월 과세가 되면서 나중에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그 법인이 내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도세는 안 내게 되면서 대표님이 20억에 취득했던 부동산이 이제는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취득세도 70%가 감면이 됐고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 우선은 사후 관리 요건이 있어요. 5년 동안은 이 주식을 50% 넘게 파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50% 이상을 넘게 팔게 되는 순간 양도세가 바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되냐면 법인이 내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인의 가치는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바로 200억에서 110억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5년 뒤에. 법인의 가치는 5년 뒤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왜냐면 현물 출자하게 되는 순간 200억짜리가 돼요. 근데 5년 동안에는 이 양도세를 누가 낼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미확정 부채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위반이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되냐면 대표님이 내야 돼요. 근데 5년이 지나는 순간 이거 확정이 되잖아요. 누가 내는 걸로? 법인이 내는 걸로. 그러면 이거는 법인의 부채가 돼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것을 팔게 되는 순간 9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생기게 되면서 법인의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110억으로.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네, 이 구조가 되게 된다면.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법인에서 5년 뒤에 가치가 110억이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억짜리인데 대표님이 내야 되는 90억짜리 양도세가 2월 과세되면서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 팔면 내라 했으니까 부채 90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110억짜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200억을 받는 게 아니라 110억짜리를 받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받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이 법인의 주식을 받아요. 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80%까지 낮출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110억에 80%면 대략 88억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50%를 했을 때 자녀가 내는 증여세는 44억이 됩니다. 네. 확 줄게 되는 거죠. 원래는 200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100억인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순간 대표님이 냈어야 될 양도소득세가 부채로 되면서 그 가치가 훅 떨어지게 되면서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로? 40억 정도로. 60억 정도가 더 줄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컨설팅을 더 통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우리 대표님 중에서는 부동산만 있는 대표님도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요, 법인 엑시트 전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대표님이 원래 하던 제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법인이 하나 새로 생기게 된 거잖아요. 200억짜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0억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제조업 법인에 이 주식을 팔면 됩니다. 200억에. 그렇죠. 팔면 돼요. 그러면 200억에 팔면, 주식을 팔면 양도세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대표님이 부동산 20억짜리를 현물 출자하면서 200억짜리 주식이 생겼어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식. 이거를 원래 내가 운영하던 제조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200억짜리니까 200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에 취득한 것을 얼마에 팔았냐라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이 취득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현물 출자하면서 주식 20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00억에 받은 것을 200억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 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식 팔 때는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이 현물 출자하게 되는 순간 30년 전, 40년 전에 20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억에 시가에 팔아요. 바로 시가에.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시가에 팝니다. 그러면 20억짜리를 200억에 팔았기 때문에 180억 이득을 봐서 90억이라 세금을 내야 되지만, 현물 출자하는 방식 때문에 양도세가 이월과세되면서 안 낸다. 그러면 우리는 200억이라는 주식이 생겼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또 팔 수가 있잖아요. 팔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파냐면 삼자에게 파는 게 아니라 현재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억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00억이에요. 왜 100억이냐 하면 아까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5년 동안은 50%는 넘게 못 판다 했어요. 우리는 절반만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억의 절반이면 100억이 있죠. 50%를 내법인에 파는 거예요. 내법인에 팔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취득한 게 200억이니까 200억의 50%는 100억. 그래서 이익 본 게 제로. 그래서 양도세는 하나도 안 나온다. 예. 대표님 갖고 계시는 부동산은 현물 출자할 때 이월과세 대서 안 내고, 그 다음에 생긴 주식은 시가로 바로 감정가액이 취득가가 되잖아요. 바로 취득가가 200억으로 올라가요. 그 취득가로 바로 팔기 때문에 이익 본 게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부채가 반영이 되면서 이 가치는 훅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보면서 잉여금도 많이 낮아지고 이 돈만큼 내가 엑시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동안 시가 상승했던 것도 세금 안 내고 내가 엑시트 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제조업에 있던 잉여금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법인에는 이게 계속해서 부채로 남아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승계할 때도 이 부채만큼은 계속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증여세가. 네. 굉장히 이걸 활용을 잘하면 좋아요. 사실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홀딩스라든가 이걸 하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이 차익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라든가 정말 이제 큰 기업들은 부동산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때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게 바로 이 현물 출자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이게 정말 큰 혜택이에요. 취득세 감면도 혜택이 크긴 커요. 7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큰 거는 양도세 이월 감면이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내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그러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안 팔면 이 양도세는 안 낸다. 그럼 나중에 그걸 팔아야 될 때 어떻게 하냐?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식을 팔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녀에게 줄 때도 그 법인의 주식을 주자. 주식을 주게 되면 부동산을 줄 때에 비해서 가치를 80%까지 낮출 수도 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정말 부동산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어느 정도 단기 순이익이 10억, 20억 이상이 나오시게 된다면요, 엑시트 전략으로 부동산을 가져가시면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엑시트를 할 때도 왜 제가 엑시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엑시트를 할 때 세금을 50%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단기 순이익 20억인 곳은 20억을 가져올 때 내가 1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엑시트 할 때도 20%밖에 세금을 안 내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세후 소득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70,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50억을 갖고 있을 때
또는 10억을 갖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현무출자의 방식을 통해서 세금도 없이 내 부동산을 팔 수가 있고 내 법인에 있는 자금도 엑시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부채를 같이 끼면서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증여세도 많이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깊고 원래는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무출자하면 양도세가 이월과세가 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볼게요. 네. 대표님이 5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네. 네. 처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 5년 이내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5년 이상 살아 계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전략을 쓰셔야 돼요. 네.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대표자 나이가 80이 넘었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5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알 수가 없잖아요. 네. 5년을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네. 네. 만약에 네. 3년을 돌아가실 수 있고 네. 4년을 돌아가실 수 있고 증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설팅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5년 동안 또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관리가 뭐 7년 동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내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족 보상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만약에 주식을 받게 되게 된다면 이게 상속을 낼 때 시가로 받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그것을 자사주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냐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자사주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지려면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는 그거 역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기 다른 법인을 판다고 했을 때 네. 꼭 대표여야 하나요? 주주면 안 되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주여도 상관이 없고요. 대표가 아닌 임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자에게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3자에게 팔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순간 부채가 계상이 되어서 훅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팔 수밖에 없게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그 법인이 내가 대표여야 된다거나 내가 주주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내용이 많이 어렵나요? 보통 이게 부동산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면 질문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취득세 네. 감면 그거 바뀌지 않았나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네. 그 서초구청에다가 물어보니까 네. 70% 감면 없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업종 요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그냥 단순 임대업이면 취득세 감면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득세 감면 효과는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현물출자를 하는데 이 건물이 우리 공장 부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이 돼요. 그런데 이 부지를 내가 공장 용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는데 정말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불법 건축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있었는데 이 네. 부분 때문에 네. 없애고 네. 뭐 어떤 기간이 네.
있어야 돼요? 지나야지. 아, 이게 그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건물에 불법적인 건축물이 있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기 전에 없애버리게 된다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기 네. 부동산이 대부분 네.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네?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대부분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자그마한 부동산들, 주거용 부동산들과 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10시간짜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법인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법인을 운영을 많이 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을 많이 올려서 엑시트랑 승계를 생각할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런 부동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부동산은 보통 뭘 많이 얘기하냐면 4억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순이익이 20억인데 엑시트를 20% 세율을 했다라고 하면 16억이 엑시트가 가능하잖아요. 16억, 5년이면 80억입니다. 80억이라는 자금을 모으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80억이 생기면 이걸로 부동산을 사자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80억이 생기면 80억짜리 부동산을 안 사죠. 왜냐면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대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뭐 70%에서 80억까지 나온다 가정을 했을 때 보통 뭐 3, 400억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3, 400억짜리를 사고, 네, 개인 명의로 사고, 조금 부족한 자금은 임대 보증금을 받고, 조금은 그거를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임대 보증금을 받고. 근데 그것도 더 들어가게 되면 대출을 안 갖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명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대출은 사업용 부동산을 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 나가는 이자 비용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법인이 내는 거랑 내가 내는 거랑 액수는 같을지 몰라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법인이 만약에 내가 200억 대출을 받았다. 200억 대출을 받았고 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매년 나가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그러면 10억이라는 이자 비용이 나갔을 때 법인은 20% 구간이면 2억이라는 절세 효과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득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대표님들이 사업소득이 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자 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50% 구간을 했을 때 10억이 비용 처리되면 절세 효과는 5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소득이 나오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는 따로 관리법인이라는 걸 세워서 내 부동산의 관리를 해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익을 몰아도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컨설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단순히 그냥 10억, 20억 되는데 이거를 내가 5년, 7년 정도 목표를 세워서 부동산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관리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비하고 여기 나오는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고 임대보증금으로 뭐 내 집을 사고 차를 산 다음에 나중에 이걸 승계하는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컨설팅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저는 그 약간 12년을 했다 했었잖아요. 10년 전에 만났던 대표님도 꾸준히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년은 가는 것 같아요. 10년은 가는데 잘못된 거는 뭐 이익 소각이다 해서 6억 받고 끝 이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 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단기 수익에 맞춰서 몇 년 뒤에 내가 건물을 살 거고 이 건물의 이자는 어떻게 내고 대출은 어디서 받고 임대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내고 그때 우리 법인이 들어왔을 때 임대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낼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고 나올 건지도 다 짜놔야 돼요. 네. 정말 이게 중요한 이유가 10년 전에 했던 대표님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10억에서 20억 단기순이익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0년 후를 봤을 때 단기순이익이 비슷해도 정말 차이가 크시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때 이 부동산이 큰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우선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주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이 높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